안녕하세요. 닥터 홍치과 홍순재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상악 소구치 부위에 임플란트 2개가 연달아서 치조골 증강증과 함께 시행됐던 케이스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환자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 OPG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20번대, 24호번 소구치 2개가 연달아 상실된 그런 모습이 보이죠. 환자는 40세 여환이었고 특별히 뭐 전신질환이나 이런 거를 갖고 있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기에는 다소 치조골 흡수가 좀 집중돼서 많이 진행된 게 보이는 상태였고요. 좀 확대해서 보자면 견치가 보이는데 견치는 좀 마모가 많이 돼 있고 뒤에 24호번 소구치 2개가 연달아서 상실된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제 의뢰 주셨던 원장님, 다른 치과 선생님한테 자료를 이제 받아보게 되었는데요. 맨 좌측이 이제 대학병원에서 소구치를 발치하기 직전에 치과에 처음 내원하셨을 때 당시의 엑스레이입니다. 보시면은 제1소구치가 이제 견치 쪽 깊숙한 쪽 상방에 매복이 되어 있었고 제2소구치가 제1소구치 자리에 와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구강 내에 노출되어 있는 제2소구치가 흔들리면서 이제 페리오돈탈 앱세스가 생기고 그러므로 24번 임팩션된 소구치까지 발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시게 되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치를 대학병원 구강외과에서 2개를 이제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셨고요. 제거한 후에 이제 한 5개월이 지나서 맨 우측 OPG 모습은 대략 5개월 정도 경과했을 때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희 치과 처음 이제 의뢰돼서 오셨을 때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24호번 환자의 좌측 소구치 부위가 이제 발치가 된 상태가 보이고 함몰이 된 그런 치조골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2개의 치아 사이가 되겠는데 그 가운데가 많이 함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임팩션이 되어 있는 거는 견치 깊숙한 쪽이었고 이제 제 1소구치 자리에 이제 2소구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자리가 뼈가 이렇게 함몰된 모습이 보이고요. 염증이 전에 듣기로는 그 팔라탈 쪽으로 앱세스처럼 크게 부었었다고 합니다. 그 여파 때문에 그런지 지금 보면은 그 견치 뒤쪽에 인터덴탈 파필라가 사라지고 많이 퇴축된 치근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양상의 소견이었습니다. 뒤에 있는 그 1대구치는 지금 커다란 아말감이 있는 상태였고 그동안 그 서서히 근심으로 약간 메지알 티핑이 되면서 이제 교합이 계속 그 과도한 교합도 받고 충치도 생기고 그래서 씹을 때마다 시큰시큰함을 호소하는 그런 상태셨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교화면 쪽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지금 협측에 그 치조골이 함몰된 모습이 보이고 이제 제1대구치는 커다란 아말감 레스토레이션과 함께 2차 후식이 있는 그런 소견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전반적으로 환자분의 어떤 그 저자갑이 굉장히 크고 악궁도 크고 치아도 마모도 많이 와 있고 좀 그런 소견을 보이고 계셨고요. 자, 콤빔 CT를 찍어서 이제 내부 속 상태를 확인하는 3D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견치 치근이 이렇게 좀 본 페네스트레이션 바깥쪽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그 후방에는 치조골이 많이 흡수된 그런 양상을 콤빔 CT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측면에서 바라본 모습이 되겠는데요. 측면에서 보시면 이제 견치 뒤쪽에 그 굉장히 수직골 흡수가 많이 와 있는 그런 부위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임팩션 돼 있었던 그 소구치가 이제 이 구강 내 노출돼 있던 소구치의 염증이 그쪽으로 퍼지면서 같이 커다랗게 구개측으로 구개 점막이 부었던 그런 디펙트가 이제 이런 발치하면서 커다란 디펙트로 남게 되었던 거죠. 발치하고 이게 5개월 정도 됐었는데 이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 좀 임플란트를 과연 심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약간 이렇게 밑에서 위로 바라본 레터럴 모습이 되겠고요. 자, 섹셔널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섹셔널 이미지를 보게 되면 과거에 그 매복되었던 그 소구치가 팔라탈 쪽에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팔라탈 쪽에 본 디펙트가 관찰이 되고 있는 소견이었습니다. 특히 섹셔널 이미지를 보게 되면 협 측에는 일부 뼈가 있지만 팔라탈 쪽에는 뼈가 많이 없는, 그리고 수직골이 많이 흡수가 된 그런 양상을 CT 단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임플란트를 이제 2개를 심어야 되는데, 특히 저 1소구치 부위가 뼈가 굉장히 안 좋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었고요. 2소구치를 심으려고 막상 보니까 2소구치부는 그 상악동이 그 뉴마티제이션이 되면서 많이 밑으로 내려와서 실제 잔존골이 한 4-5mm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고리식을 제1소구치 부위에 해야 되는데 2소구치 부위의 잔존골이 4-5mm 다라고 한다면 저쪽에 골 증강술이 상악동 쪽으로도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을 좀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2개를 심는데 리지 오그멘테이션과 맥실러리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을 같이 시행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고요. 이제 문제는 알베올라 본 로스가 24번 부위에 특히 심하게 왔다라는 점, 그런 점이 이제 조금 어려운 점으로 생각이 들었고요. 나중에 저기 임플란트를 2개 심고 보출물이 2개가 만들어졌을 때 과연 이 콘케이브하게 푹 꺼진 부분을 컨벡스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려를 해봤을 때는 나중에 혹시 연조직 이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이제 환자분께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2개를 심고 치조골 증강술과 상악동 고리식을 해야 되는 그런 사실은 좀 난해한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일단은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리조그멘테이션을 같이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고리식을 해놓고 나중에 들어가면 보다 프레딕터블하고 안정적인 건 사실인데, 치료 기간 면에서는 환자분이 그 가정의 주부면서도 또 직장 일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렵고,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뒤에 후방치아가 계속 교합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동시식립을 시도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자, 처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수술로 들어간 모습이 되겠고요. 처음에 이제 플랩 디자인을 해서 트래피조이달 플랩 디자인을 해서 이제 플랩 엘리베이션을 했습니다. 내부에 그 5개월 동안 발치한 부위에 약간 연조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연조직을 완전히 제거한 후의 모습이 되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버컬 쪽도 뼈가 없고 팔라탈 쪽도 뼈가 없고, 그리고 견치 뒤쪽으로 해서 수직골 흡수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모습이 되겠는데 버컬과 팔라탈 쪽 모두 뼈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교환면 쪽에서 보게 되면 그 발치했던 부위가 감염이 예전에 돼서 그런지 인펙션 됐던 그 소구치 부위가 5개월이 지났는데도 전혀 뼈가 차질 않고 내부는 완전히 그 분화구처럼 비어있는 듯한 그런 양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상태에서 이제 조금 드릴링을 해봐서 에이피칼 쪽에 본이 있는 데서 고정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무리가 된다면 포기하고 골 증강술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상악동 쪽을 골 증강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그 레테럴 윈도우를 먼저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막이, 상악동 점막이 비쳐 보이는 그런 상태가 보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상악동 점막은 거상을 해서 고리식할 공간을 확보를 했고요. 지금 임플란트를 2개를 식립한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상악동 쪽에는 이제 한 3분의 2 정도 고리식을 미리 한 상태에서 임플란트 2개를 식립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임플란트 2개가 식립된 거를 보자면 앞에 거는
무한정 깊게 심을 수가 없죠. 깊게 심게 되면 앞에 견치의 디스탈 쪽에 그 남아있는 뼈도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철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만약에 얕게 심게 된다면 골 증강술로 뼈가 완전히 될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 약간 벗어날 정도로 얕게 심으면 나중에 어떤 페리임플란타이티스라든지 심미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타협을 봐서 식립한 그 임플란트의 그 식립 깊이, 버리칼 포지션이 지금 이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식립된 거를 보자면, 앞쪽에 그 견치 쪽을 보자면 좀 깊게 심겨진 느낌이 들고요. 하지만 그 버컬 쪽의 그 디스턴스와 팔라탈 쪽 디스턴스를 생각한다면 임플란트가 조금 불안한, 노출된 면이 너무 많으니까 골 증강술이 잘 되지 않으면 사실은 임플란트가 실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들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어쨌거나 이 상태에서 에이피칼 쪽에서 약간의 고정을 얻었고요. 고정은 미디움 내지 미디움보다 약간 모자른 그런 약한 고정이었습니다. 뒤쪽의 임플란트는 상악동 레터럴 윈도우를 하고 확실하게 골 증강술을 하고 그쪽에 임플란트를 심었기 때문에 고정은 충분히 나왔고요. 그래서 두 개의 임플란트 플랫폼이 가능하면 같은 버리칼 포지션에 가도록 타협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모습이 되겠고요. 조금 요거를 확대해 가지고 보자면, 디스탈 쪽은 그 본 월이 있는데 갭 디펙트가 되겠고요. 버컬 쪽과 팔라탈 쪽은 본 하우징 바깥쪽으로 임플란트 스레드가 연속적으로 한 4개 내지 5개가 노출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턴스인데 지금 협측에 이 꺼져 있는 이 볼륨과 팔라탈 쪽에 그 이렇게 꺼져 있는 볼륨, 그 볼륨을 모두 뼈로 재생을 해야 이 임플란트가 안정되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였습니다. 교환면 쪽에서 보면 그렇죠. 버컬 쪽에서도 이렇게 콘케이브하게, 팔라탈 쪽에서도 콘케이브하게, 그리고 버컬 월과 팔라탈 월 모두 본 코리칼 플레이트가 흡수돼서 임플란트 스레드가 버컬 팔라탈로 스레드가 다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또한 중요한 거는 이 두 개의 임플란트가 너무 붙으면 안 되겠죠. 붙으면 골흡수가 오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간격을 최대한 벌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앞에 24번 임플란트는 견치 쪽에 조금 더, 그리고 25번 임플란트는 지금 뒤에 26번 임플란트는 미지알 티핑이 심했기 때문에 나중에 크라운을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걸 감안해서 디스탈 쪽으로 많이 붙여서 두 개 식립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골 증강술을 해야 되는데 팔라탈 쪽의 디펙트가 굉장히 심했죠. 보시다시피 지금 팔라탈 쪽의 골이 확실하게 되려면 그쪽에 공간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팔라탈 쪽 플랩의 그 티닝을 통해서 공간 확보를 하고 지금 이렇게 팔라탈 쪽의 플랩을 충분히 엘리베이션을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페리오스탈 포켓, 팔라탈 페리오스탈 포켓에 지금 콜라겐 멤브레인을 디자인해서 그쪽에 이렇게 끼워 넣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끼워 넣은 그 멤브레인을 보시면 지금 이쪽 팔라탈 쪽에 이제 공간이 있죠. 그 공간에다 이제 고리식을 해서 뼈로 되게끔 유도를 해야겠다. 먼저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 뼈는 이분은 그 자가골은 쓰지 않았고요. 지금 보시면 더 그라프트라고 하는 포사인 오리진의 제노그라프트를 환자의 PRF와 믹스를 해서 스티키폰 테크닉으로 이렇게 결합시킨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뼈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버코팔라탈도 사실은 이렇게 셀프 컨테인드 디펙트가 아닌 볼륨과 그 스페이스 메인터넌스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디펙트였죠. 그래서 PRF의 어떤 그 결화된 피브린 네트워크가 형태를 유지할 수 있고 고리식제 입자가 흩어지지 않게끔 하는
그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지금 팔라탈 쪽, 지금 페리스탈 포켓 쪽, 그리고 버컬 쪽에 디센스로 버컬 쪽 본플래티가 없는 부위까지 이렇게 고리식을 했습니다. 중요한 부위를 먼저 이렇게 PRF로 스티키본 테크닉을 이용해서 몰딩을 한 모습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의도하는 거는 이 연두색 점선이 가리키는 버컬 그 발코니라고 표현하는 알베올라 리지의 그 컨투어를 연속성 있게 잡아주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되겠고, 두 번째는 팔라탈도 마찬가지로 그런 연속성을 회복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게 지금 고리식을 일단은 해놓고 나머지 상악동 부위라든지 나머지 부위 치조종 쪽에 더 그라프트를 추가적으로 고리식을 해서 볼륨을 약간 오버 빌드업 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멤브레인 하나를 더 큰 거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요거는 콜라겐 멤브레인은 아니고 알로제닉 더말 매트릭스, 즉 인체 피부 조직을 가공해서 만든 그런 베리어 멤브레인입니다. 요걸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연조직의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가 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팔라탈 쪽에서 교환면 쪽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콜라겐 멤브레인을 썼기 때문에 그거를 또 한 번 감싸면서 버컬로 좀 더 깊게 더 멀리 감싸서 고리식재가 흩어지지 않게끔 보자기처럼 완전히 아이솔레이션을 하게끔 의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댑테이션을 시켰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페리스탈 릴리싱을 주고 플랩 클로저를 한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페리스탈 릴리싱을 주고 크리스탈로 많이 당기는 데는 어려움은 없었고요. 나중에 이 디스탈 쪽 그 버리칼 이시전 준 부위는 포토를 찍고 나서 추가적으로 인터럽티드 슈처를 더 했습니다. 교환면 쪽은 만일 이게 플랩 오프닝이 생기면 아주 24번 임플란트 버컬 팔라탈 전부 치명타를 입게 되죠. 고리식이 완전히 실패하게 되고, 임플란트 스레드는 오염이 된 박테리아, 오랄 박테리아 때문에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로 가기 때문에 결국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절대적으로 벌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GBR이죠. 그래서 봉합을 주로 매트리스 슈처를 이용해서 봉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뒤쪽에 이제 인터럽티드 슈처한 거 보이죠? 그리고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백큐um 폼으로 만든 그 운드 프로텍터를 만들어서 수술 당일날 본을 떠서 바로 한 15분 기다렸다가 그걸 끼고 가시게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3주를 기다렸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운드 힐링이 별 문제 없이 잘 아물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밥을 먹고 혀도 건드려질 수 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미케니컬한 자극을 가능하면 그 운드 프로텍터를 끼고 있게끔 했더니 굉장히 운드가 자극 없이 잘 아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는 맨 우측에 수술 직후에 찍은 엑스레이가 되겠고요. 각도가 그 포컬 트러프마다 좀 달라서 견치랑 많이 겹쳐 보이는 각도였는데 실제 보게 되면 콘빔 CT에서 만들어 놓은 레터럴 영상을 보게 되면 견치의 지금과는 조금 안전한 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수술 직후 섹셔널 이미지를 보게 되면요. 지금 보시면 임플란트 팔라탈과 버컬 쪽에 고리식이 잘 돼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대략 4개월을 기다렸습니다. 4개월 동안 안정된 힐링을 잘 보여줘서 이 상태로 이제 힐링이 됐는데, 지금 이제 2차 수술을 하고 보철로 갈 때에 이제 연조직에 대한 고려사항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견치 후방의 인터덴탈 파필라가 사라진 모습이 지금 그 주황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뮤코진지발 정션이라고 부르는데, 그 각하치은과 무버블 뮤코자의 경계 부위, 이 경계 부위가 GBR을 하면서 아무래도 플랩을 코로날로 많이 릴리싱을 줘서
당기죠. 그러다 보니까 미코진지발 정션도 많이 크리스탈로 이동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두고 보초를 하게 되면 저 협측의 볼륨도 부족하고 뮤코진지발 정선의 연속성도 저쪽에서 좋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환자분과 상의를 해서 저쪽에 간단하게 소프티슈 오그멘테이션을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면서 에이피칼리 리포지션드 플랩을 같이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수술로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이런 버컬 쪽에 꺼져 있는 저런 볼륨을 고리식을 했지만 이제 연조직의 문제라고 보고 연조직 그래프트를 추가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피칼리 리포지션드 플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렉탱귤러 플랩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랩 디자인을 했을 때는 저쪽 버컬에는 미코진지발 정션을 약간 지나서 인시전을 가다 보니까 블리딩이 막 되기 시작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플랩은 파샬 티크니스 플랩으로 엘리베이션을 했습니다. 파샬 티크니스 플랩으로 한다는 얘기는 하방에 고리식한 그 조직을 오랄 쪽으로, 오랄 캐비티 쪽으로 노출을 시키지 않고 골막과 유사한 이전에 수술할 때 그래서 이제 알러지닉 더말 메이트릭스를 썼었죠. 그게 이제 일종의 연조직 스캐폴드에서 이렇게 두껍게 형성이 됐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버컬 쪽은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넣기 위해서 이제 파우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파샬 티크니스로 해서 지금 파우치를 만든 모습이 되겠고, 교환면 쪽은 연조직을 좀 더 펀치로 제거를 해서 지금 커버 스크루를 제거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버 스크루를 제거하고 여기에 이제 이전의 상태와 비교를 한 모습이 되겠는데요. 예전에 지금 보게 되면 24번에 버코 팔라탈 그리고 디스탈로 갭 디펙트가 있었던 건데, 지금 파샬 티크니스 플랩으로 엘리베이션을 했기 때문에 실제 이게 뼈로 다 된 건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볼륨은 충분히 확보가 된 게 잘 보이고 있죠. 그래서 힐링어벗을 이제 연결을 하고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는 상악의 후구치 부위에서 채취를 해서 디에피텔리제이션을 구강 외에서 한 후에 지금 보시면 버컬 쪽에 플랩 에이피컬리 리포지션드 플랩 하방의 파우치에다가 매트리스 슈처로 고정을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슈처가 이제 그거를 잡아주고, 앞에 요런 슈처도 같이 커넥티브 티슈와 그 메지알 그리고 에이피칼리 리포지션드 플랩, 커버 플랩을 같이 떠서 지금 보게 되면 봉합을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봉합은 그 7제로 나일론으로 했고요. 팔라탈 쪽에서 로테이티드 팔라탈 플랩을 통해서 두 개 임플란트 사이에 이 약간 조직이 비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연조직이 조금이라도 빨리 차게끔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2차 수술을 할 때 연조직을 처치를 했고요. 2주 후에 힐링이 된 모습이 되겠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죠. 버컬 쪽에 꺼졌던 부위에 상당한 볼륨이 형성이 됐고, 임플란트 협측에도 각하 치윤이 굉장히 충분하게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40일 정도 경과됐을 때 모습인데요. 이제 힐링어벗도 사이즈를 4.5에서 5.5로 한 사이즈 더 증강을 시켜서 지금 연조직이 두 개의 임플란트 사이의 부분도 어느 정도 차 들어온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40일이 됐을 때 모습인데, 앞에 그 미코진지발 정션의 연속성도 이제 훨씬 양호한 형태로 됐고, 버컬 쪽에 컨케이브 했던 것도 컨벡스한 컨토를 갖게 되었죠. 그래서 2차 수술하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보면 연조직의 컨토가 훨씬 좋아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수술 전, 그리고 2주, 그리고 이제 40일 됐을 때 연조직의 컨토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연조직의 엔벨롭 그리고 본 엔벨롭이 갖는 컨벡스한 연속성의 컨투어들이 잘 이제 조건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철 과정으로 가서 먼저 이 임플란트 두 개를 장착을 했고요. 그날 뒤에 임플란트 뒤에 있는 1대구치 신경치료를 진행까지 하게 됐는데, 그 치아에 이제 싱글 크라운을
인상을 떴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임플란트 세팅하고 2주 됐을 때 뒤에 이제 크라운 세팅을 하면서 확인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된 세팅의 모습이 되겠고요. 교합도 체크를 잘 해서 교합점도 잘 확인을 해서 이제 최후방 구치까지 쭉 잘 확인을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치료하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1년 3개월 됐을 때 모습이 되겠습니다. 1년 3개월 됐을 때 보시게 되면 협측의 잇몸 퇴축이나 이런 거 없이 연조직도 잘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방에서 봤을 때 술전에 지금 협측에 꺼졌던 부위도 잘 살아났고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 견치 후방에 있었던 그 인터덴탈 파필라가 비었던 부분이 나중에 보게 되면 인터덴탈 파필라가 잘 회복이 돼서 전반적으로 그 인브레이저 스페이스에 연조직으로 잘 채워진, 그러면 이제 음식물도 덜 들어가고 심미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보이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전방에서 보게 되면 협측에 꺼졌던 부위, 그리고 지금 보면 인터덴탈 파필라가 없었던 부위 잘 회복이 된 게 보이죠. 그래서 노란색 화살표는 버컬 컨투어, 흰색 화살표는 인터덴탈 파필라가 재생된 그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술하고 1년 지났을 때 모습이 되겠고요. 1년 3개월. 자, 이때 촬영한 CT 모습이 되겠는데 없었던 부위에 입체적으로 본 엔벨롭이 새롭게 형성된 모습이 되겠고요. 요거를 이제 단면으로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요 파란색은 그 술전 콘빔 CT고요. 지금 우측은 수술 직후에 찍었던 콘빔 CT가 되겠고요. 지금 요 주황색 박스 안에 있는 거는 1년 3개월 지났을 때의 콘빔 CT가 되겠습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이제 협측에 고리식 했던 이 부위도 새로운 코리칼본의 연속성이 생기면서 버컬 발코니가 잘 재생이 됐죠. 그리고 팔라탈 쪽에 뼈가 없었던 부위도 고리식을 했던 이 부위가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팔라탈 쪽도 새롭게 레디오패시티가 증가된, 그리고 코리칼본의 연속성이 새로 형성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했을 때는 이제 요랬었던 상태인데 버컬과 팔라탈 쪽에 모두 뼈가 재생이 된 거가 아닐까,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24번 이 부위를 조금 더 촘촘하게 잘라서 본 섹셔널 이미지가 되겠는데요. 팔라탈 쪽에 그리고 메로우 쪽에 크레이터 디펙트가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완성됐을 때 버컬 쪽도 새로운 코리칼본의 연속성이 생겼고 팔라탈 쪽도 뼈가 잘 재생이 된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XER 뷰를 잘라서 본 모습이 되겠는데요. 위에 파란색 박스는 술전 콘빔 CT입니다. 그래서 팔라탈 쪽에 그리고 버컬 쪽에 그리고 내부에 크레이터 디펙트가 관찰이 되고 있는데 완성된 것을 보게 되면 팔라탈 쪽에도 버컬 쪽에도 새로운 코리칼본의 본 엔벨롭이 라디오 덴시티 하이 시그널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것을 교환면에서 본 실제 임상 포토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쪽 끊겨 있는 버컬 플레이트가 재생이 된 모습, 그리고 팔라탈 쪽에 끊겨 있었던 팔라탈 본 플레이트가 재생이 된 모습을 수루 콘빔 CT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뒤에 상악동 한쪽을 확인하기 위한 이미지 컷이 되겠는데요. 뒤에 25번 부위 그리고 26번도 장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김에 25, 6번 부위에 레터럴 오그멘 윈도우를 통해서 사이너스 본 오그멘테이션을 했는데 저 부위도 잘 뼈로 된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2019년 2월달 마지막 팔로우업 됐을 때 임상 포토입니다.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골 증강술 상악동 고리식을 한 지 2년 10개월 됐을 때 모습이고 지금 연조직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가 이전에 1년 지났을 때 비교해서 거의 큰 변화가 관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덴탈 파필라나 버컬 컨투어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교환면 모습도 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케이스를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매복 소구치 때문에 그쪽에 이제 염증으로 인해서 뼈가 많이 파괴가 됐고, 대학병원 구강외과에서 이제 매복 소구치와 이제 구강 내에 노출되어 있던 이 소구치 두 개를 발거를 했는데 5개월이 됐어도 심한 치조골의 결선부를 갖고 있었던 환자였고요. 이런 경우 이제 골 증강수를 이제 스테이지드 어프로치로 갈지, 사이멀테니어스 어프로치로 갈지, 이제 요게 사실은 치료 계획을 이제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사실 제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의 횟수라든지 전체 치료 기간을 봤을 때는 당연히 사이멀테니어스 동시에 식립하면서 골증강수를 가는 게 좋았겠지만, 한편 리스크도 있죠. 골증강술이 뜻대로 본이 잘 안 돼졌을 때는 사실은 타격을 크게 입기 때문에 프리딕터빌리티 측면에서 보자면 먼저 골증강술만 해놓고 나중에 식립하는 게 아무래도 안전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를 드릴링을 해보고 고정을 어느 정도 잘 얻을 수 있었고, 고정이 전혀 안 나왔다면 포기를 했었을 텐데요. 그리고 임플란트의 식립 깊이를 적절하게 타협점을 임상적으로 잘 타협을 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동시에 골증강술과 상악동을 같이 해서 한 번에 뼈를 만드는 과정을 식립과 동시에 했습니다. 이때 이제 버컬 플레이트, 팔라탈 플레이트 모두 골 결선부가 있었고, 내부는 비어있는 크레이터 디펙트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였습니다. 이런 공간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은 좀 많이 있죠. 뭐 넌리저버블 멤브레인에 티타늄 프레임이 들어간 그런 걸 쓸 수도 있겠고, 티타늄 메쉬 같은 걸 쓸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은 확실한 공간 유지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차단막과 공간 유지 도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런 비흡수성 멤브레인이나 티타늄 메쉬를 쓰게 되면 연조직 관점에서 보자면 시간이 갈수록 상방에 있는 잇몸이 얇아지는, 즉 그쪽으로 가는 블러드 서플라이를 많이 차단하기 때문에 잇몸이 얇아지는 문제가 많이 관찰이 되죠. 그리고 노출이 됐을 땐 데미지도 크고, 그래서 고민 끝에 사실은 연조직 쪽, 본 쪽은 약간 손해를 볼지언정 연조직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안전한 쪽을 선호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콜라겐 멤브레인과 알러제닉 더말 매트릭스 멤브레인을 통해서 연조직을 조금 초점을 둔 그런 조합을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밑에 뼈는 대신 형태 유지를 PRF를 이용해서 몰딩을 하고, 초기 힐링이 될 때 PRF에 있는 그로스 팩터를 이용해서 연조직 쪽에 도움을 받고자 그렇게 조금 의도를 했던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렇게 했지만 여전히 연조직이 그대로 그냥 2차 수술만 했을 때는 아무래도 결과적으로 조금 부족한 게 예상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해서 버컬 컨투어를 앞에 견치에서 일대고치 가는 컨벡스한 컨투어를 얻고자 했던 게 주요했던 것 같고요. 각화치는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자연치와 유사한 그런 주변의 연조직과 이머전스 프로파일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상악 소구치 두 개가 연속적으로 큰 치조골 결선부를 가졌을 때의 치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케이스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이런 비슷한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되면 이 케이스를 한번 참고하시면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이번 케이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Be insightful. Pergo Biologics.